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보통 시간이 문제인데요. 예산이야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관련 기술의 연구부터 실증 적용까지 수십 년이 필요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 유독 대한민국에서만큼은 통용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번엔 레이저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능까지 입증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가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기술 역량의 최선두에 서 있는 강대국들을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시도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의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태안의 ADD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용하는 안흥종합시험장이 소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부터 현무이 모두 안흥종합시험장에서 테스트했고 성공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의 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쏠린다는 건 곧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세간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적인 성능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대한민국이 2019년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마저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면서 100%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개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마저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은 예산 편성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광학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아직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진 못했습니다. DMSHORAD, 통칭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계화부대 1개 소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에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기술력에서만큼은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2022년 12월 발생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입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고는 AH-1 코브라를 출격시켰는데요. 하지만 AH-1 코브라가 20mm 기관포 100여 발을 발사했음에도 끝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의 KA-1 전선통 제공격기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후에 사태 파악이 모두 끝나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공에 머문 시간만 무려 7시간에 육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네요. 최악에는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까지 벌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군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우리 영공 침투에 사용한 것 같은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지방공 레이더와 TOD를 이용해 실기체와 항저까지 모두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참 전인 2014년 이미 한 번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탐지 자산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격수단입니다. AH-1 코브라의 20mm 기관포 같은 발칸포 계열 무기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려면 최소 수천 발의 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시라면 이 정도의 탄약을 소모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전술기를 동원하고 한 발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수천 발의 20mm 기관포탄을 쏟아 붓거나 대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도비탄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부가적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NSC 또한 소집되지 않았으니 AH-1 코브라 파일럿이 할 수 있었던 일은 100여 발의 탄약으로 제발 한 발이라도 스치길 기도하며 격추를 시도해보는 게 고작이었던 것입니다. 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일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중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처럼 분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펜타곤에서 유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마하 3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고도 정찰 드론 WG-8을 개발 중입니다. 만약 WG-8이 순조롭게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다면 지금의 대드론 방공망 수준으로는 한반도, 나아가 미국까지 심각한 안보 공백이 제기될 것입니다. 드론이 미래전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대공 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포탄 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배치한 아이언 빔의 경우 20에서 30코의 출력의 사거리는 약 2km 내외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0여 발로 5에서 6초면 한 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을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발칸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비탄 걱정도 필요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획기적인 건 가격입니다. 아이언 빔의 경우 발사 가격이 한 발당 약 1달러로 발사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의 경우 한 발당 약 100억 원이 넘어가고 램페즈인 신공도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드론은 꼭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값비싼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몫을 하는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오히려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정보가 극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아이언 빔을 예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부터가 출력은 아이언 빔과 동급이지만 사거리는 월등한 수준입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 중인 50코급 출력의 레이저 대공무기 아테나에 필적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한국 무기 체계 특유의 다홍치마 스킬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같은 조건에서도 월등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는데요. 심지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에서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극초음속의 최소 커트라인인 마하 5만 해도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베이징까지는 9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처럼 비행 경로가 변칙적이고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서 격추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직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 이상의 전략 무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2019년에 이미 DF-17이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공개 당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47mm 킨자를 사용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전 경험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한 셈인데요.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기술은 북한에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원산지만 바꿔서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게 아닌 이상 물론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북한은 지난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8형을 테스트했고
2022년에는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하5를 돌파했다는 건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지만 최소한 외형이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상을 띄었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와 다르게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드론은 둘째치고 당장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막을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많은 해법 중 하나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속과 다르게 물리적 레벨에서 광속은 기동 즉시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순간에도 찰나의 틈은 있겠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즉 다시 말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100호급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부족한 안보 공백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빠르게 메워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두 번의 실패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